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지금 세 번째 찍고 있는데 우리 우선 물질의 특성 단원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자 잠깐 앞에 거 다시 볼게요. 일단 이 단원은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율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돼요. 우선 물질이라는 이 명명을 보았을 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했어요.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다 했고요. 순물질은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이런 물질들을 순물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순물질을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다 했어요.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인데요. 우리 책에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명을 해도 마찬가지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호돈소 물질은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럼 원소가 뭔지 알아야겠죠? 우선 우리가 주기율표 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배우겠어서 이제 우리 2학년 1학기 때 배웠죠?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등등등등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원소들을 이제 표로 기재한 게 주기율표인데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이죠. 김두겸이라는 이름이 화합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거는 김과 두, 그리고 겸이라는 이름, 이 글자 하나하나가 합쳐져야만 비로소 김두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물도 봅시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자, 물이라는 화합물은요, 수소라는 것과 산소라는 것, 수소 하나, 산소 두 개가 합쳐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물로서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소라는 것들은요, 화합물을 이루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산소 같은 건 뭔가요? 산소는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홑 원소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구리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산소처럼 두 개씩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 구리나 철, 혹은 또 금속이 뭐가 있을까요? 은, 금, 이런 물질들은 다 금속은요, 다른 금 원소와 결합을 해서 예를 들면 Fe2 이렇게 결합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호드 원소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기 구리, 다이아몬드, 금, 수은, 산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원소를 쓰자면 이거는 구리고요. 다이아몬드, 금, 그리고 수은, 그리고 산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종류 이상이 이루어진 혼합물을 보기 전에 화합물 먼저 볼게요. 자, 화합물은요 두 가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혼합물은 그럼 화합물 무슨 차일까요? 혼합물은요 순물질인데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된 물질입니다. 차이를 보기 위해서 우선 혼합물이 뭔지 볼게요. 화합물은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금방 말했던 물 혹은 이산화탄소, 그리고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염화나트륨 이런 게 있죠. 염화나트륨은 NaCl 이런 겁니다. 에탄올은요 CH2O5 이런 건데요.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들 혹은 이런 원소들, 그죠? 호돈소 물질이 두 가지 이상 합쳐진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물질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합물은 무슨 차일까요? 볼게요. 혼합물은요 우선 순물질이 두 개 합쳐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타면요 뭔지 아세요? 탄산수입니다. 탄산수가 돼요. 탄산수가 HCO3라는 이런 물질이 탄생하는데 이게 탄산이거든요. H2. 네, 탄산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물이 합쳐지면서 탄산수라는 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H2CO3, 즉 물과 탄산의 혼합체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물질인
이런 물질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혼합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또 들어볼게요. 물에다가 설탕을 탔어요. 이런 뭔가요? 설탕물이죠. 설탕도 사실은 화학식이 있습니다. 뭐 C6H12O6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물질과 이 물질이요, 화학 반응을 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아는 건 화학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혼합을 하는 겁니다. 또 정의에서도 보면 혼합된 물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탄산은요, 엄연히 보면은 화합물이고요. 우리가 금방 얘기할 수 있었던 탄산수 자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혼합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액체인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섞으면은 탄산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왼쪽에 나와 있다시피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균일 혼합물이 뭔가요? 불균일 혼합물이 뭔가요? 그때 수업 때도 말을 했지만 두 가지의 기준이 굉장히 오모합니다. 쌤이 강조하는 거는 일단 균일 혼합물보다는 불균일 혼합물은 먼저 정의하는 게 좋아요. 불균일 혼합물은요, 주스, 흙탕물, 우유, 암석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특징들이 뭐냐면요, 상이 뚜렷하지 않다였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고체, 액체, 기체라는 상태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유 들어볼게요. 내가 여기 우유를 따랐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우유는요, 특징적으로 여기에 침전물이 생겨요. 침전물이, 지방 덩어리들 같은 게. 우리가 알다시피 우유를 굳히면 뭔가요? 우유를 굳히면 버터가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굳히면요, 뭐였죠? 버터 말고 치즈죠, 치즈.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런 발효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액체에서 고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런 지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얘는요, 굉장히 액체와 고체의 상태가 오묘한 상태라고 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섞였다는 뜻이죠. 이런 게 제대로 안 섞여, 불균일 혼합물의 특징을 보면요, 정의를 보면 고르지 않게 섞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이 뚜렷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주스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스는 이 공장에서 하는 거 말고 착즙 주스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덩어리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과즙이, 과육이요. 흙탕물은 당연할 거고 암석도 당연할 겁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불균일 혼합물을 정의를 했다면 그 외에는 다 균일 혼합물입니다. 설탕물, 식초, 공기, 탄산음료, 합금도 가능하겠네요. 합금은요, 고체와 고체의 혼합물이겠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명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했던 게 이제 물질의 특징을 구분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웠습니다. 여긴 좀 짧게 갈게요. 자, 끓는 점을 통해서 혹은 어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순물질은요, 끓는 점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일정하고요. 혼합물은요, 끓는 점이요, 달라요. 다르고 점점 증가합니다. 이게 혼합물, 이게 순물질 이렇게 됐고, 이제 이게 고체, 액체 혼합물에서 가능한 내용이고, 여기서는 고체, 액체 혼합물의 어는 점을 보겠습니다. 자, 어는 점은요, 물은 대표적으로 0도에서 얼죠. 만약 0도라고 쳤을 때 설탕물은요, 더 낮은 온도에서 어는 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농도에 따라서 달라요. 농도에 따라서.
그리고 고체 혼합물은요, 조금 예외인데 중등 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게 다이클로로벤젠이고요. 여기가 나프탈렌인데 순물질은 각각 이렇게 끓는 점 혹은 녹는 점이 일정합니다. 근데 이게 혼합물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형태의 일정하지 않은 녹는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물질의 특성 중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을 통해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대표적인 내용이었고요. 넘어갈게요. 자, 끓는 점은 뭔가요? 끓는 점은요. 네, 그래서 끓는 점은 저희가 정의로서 살펴보았을 때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대기압이 존재해요. 그때 말했던 1atm, 즉 공기가 누르는 압력, 힘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이 용액에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입자의 속도 혹은 힘이 세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온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딱 물이라고 쳤을 때 100도가 되면요, 이 힘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 힘과 이 힘이 똑같아지면서 최종적으로 이 몇몇 입자들은 이렇게 계속 나갈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입자들의 상을 바꾸는 상태가 바뀌는 최소 조건인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 거고 그 다음부터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부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정했잖아요. 그래서 왜 일정할까요? 왜 일정할까요? 왜냐면요, 계속 온도가 증가하다가요, 열량에 의해서 온도가 증가하다가 상태 변화를 하는데, 상태 변화를 하는데도 사실은요, 에너지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가 이 열량, 즉 우리가 주는 열량이라는 에너지가 싹 다 이 상태 변화를 하는데 에너지를 다 소모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열을 아무리 줘도 이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순물질에서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요, 다 순물질에 대한 내용이니까 혼합물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므로 이제 구분을 하셔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끓는 물은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에탄올, 메탄올, 이렇게 끓는 점이 다르다는 게 보이죠? 다른 물질들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입자들도요, 입자들 사이에 이런 힘이 있습니다. 얘들 사이에는 힘이 있는데요, 얘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올라가는 상태가 바뀌는 이 힘이요, 이 대기압과 같아지면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얘가요, 이 힘이 너무 세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다면은 이것도 끓는 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끓는 점이 높으려면은 입자 사이에 힘이 약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 붙잡고 있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너 가지마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끓는 점으로 우리가 물질 구분을 할 수 있는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물질인 경우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것도 이런 내용이었죠. 이제 Q는 CRT라는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비열에 따른 이런 물질의 특성에 의해서, 네, 이때 열량이 Q는 CRT라는 공식이었는데 이게 비열이었고요. 이게 온도 변화. CMT네요. 죄송합니다. 네, 질량이었죠.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열량은 계속 커지고요. 근데 비열은 우리가 물질에 따라서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이런 거 봅시다. 에탄올이라는 물질을요. 에탄올이라는 물질을 만약에 내가 끓는 점인 80도만큼 열을 가열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만약 100g인 에탄올과 200g인 에탄올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끓는 점인 80도에 도달한 온도가 다르다라는 게 이 결론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자, 온도 변화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이게 질량이요, 지금 200g이 2배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만약에 온도 변화 80도를 하는 데 있어서 질량이 100g에 열량이 원래 100줄이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해 볼게요. 100줄이. 근데 200g이 되면요, 온도 변화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요, 200줄에 열량을 가하는 거겠죠? 그쵸? 질량이 2배가 됐으니까요. 자, 왜 그럴까요? 그럼 왜 이렇게 두 가지가 열량이 높으면요, 이게 왜 시간이 더 오래 걸릴까요?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온도 변화 80도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200줄만큼 열을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불꽃의 세기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 예를 들면은 10줄이라는 1초마다 10줄이라는 에너지를 뒀다면 100g은 10초가 걸릴 거고요. 200g은 몇 초가 걸릴까요? 20초가 걸리겠죠? 이렇게 시간에 대한 차이가 이런 데서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즉 양이 많을수록 끓는 점이 늦게 도달한다. 하지만 끓는 점은 같다. 온도가 같다면. 그리고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인데요, 중요합니다. 금방 말했다시피 대기압이라는 압력과 우리가 평상시에 받는 압력과 이 물 입자의 힘이 똑같아졌을 때 끓는 점에 도달한다 얘기했는데, 자, 만약에 이 압력이요, 평소보다 낮아졌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렇겠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왜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육지에 딱 서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공기층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압력을 받고 있는 건데, 만약에 산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만큼만 공기 압력을 받는 거잖아요. 이만큼의 공기만.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더 우리를 누르는 힘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압력이 낮아졌을 때는요, 압력이 낮아지면, 즉 이 친구가, 이 입자가 올라가는 게 좀 더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죄송합니다. 압력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요, 조금 더 힘이 센 거겠죠? 뭐 지하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될 텐데, 이 이 입자를 구속하는 힘이 더 세지니까 끓는 점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구속하는 힘을 뚫을 테니까요. 이런 차이로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녹는 점, 어는 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건 그냥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온도가 같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고체에서 액체고 얘가 액체에서 고체이기 때문에 온도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녹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체였다가 여기서는 두 가지 상이 같이 존재하는 고체, 액체, 그리고 마지막 액체, 그리고 다시 온도를 낮췄을 때는요, 얼어요. 고체에서 액체로. 근데 어는 점 동안은 액체에서 고체, 같이 두 가지의 상이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고체가 됩니다. 즉 대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녹는 점, 끓는 점 물질의 상태인데, 이거는 뭐 알겠죠? 고액기에서
여기서 여기 이렇게 여기가 끓는 점, 여기가 녹는 점이자 어는 점이 되는 겁니다.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뭔가요? 어는 점이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 녹는 점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요 좀 읽어보시면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해가 될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밀도입니다. 자, 밀도라는 내용인데요. 밀도라는 내용은요 언제 이제 개입이 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질량이 크면 반드시 가라앉을까? 라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작을 한 게 개념인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비닐 100g이랑 뭐 1kg로 할까요? 1kg이랑 철 0.1g을 물에 띄워봤을 때 뭐가 가라앉나요? 당연히 철이죠. 근데 질량은 얘가 훨씬 지금 몇 배야? 만 배만큼 이렇게 질량이 낮은데도 얘가 1000g이잖아요. 네, 그러면 만 배가 맞네요. 네. 만 배만큼 질량이 낮은데도 얘가 가라앉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이런 질문에서 비롯된 게 밀도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밀도는요, 부피에 대한 질량을 정의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걸 우리로 말로 쓰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거예요. 이 단위 부피라는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 봅시다. 자, 금방 말했던 겁니다. 비닐 1kg 있는데요, 이 부피가요, 비닐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크겠죠. 예를 들어 뭐 비닐 봉다리라고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좀 더 부피가 클 텐데, 뭐 제가 예를 들어 1리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리터는 안 되겠다. 2리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2리터를 1kg으로 나눈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1리터가 0.5kg과 같은 거죠. 즉, 이게 단위 부피, 즉 단위당 부피, 리터라는 게 단위잖아요. 그래서 0.5kg per 리터로 표현을 하고, 이게 1리터당 0.5kg의 질량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물질이 비닐 1kg. 이해되시나요? 우리 물의 밀도가 몇인가요? 1kg per ml가 됩니다. 리터겠네요. 1g per ml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밀도가 우리가 배웠던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처럼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아까도 봤다시피 양과 관계없이 서로 일정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당연하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이요 1000kg 있어도요, 부피는요 무조건 1000리터여야 됩니다. 이 1000kg이 차지하는 부피가, 그래야 1kg per 리터가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런 걸요, 질량과 부피에 대한 그래프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Y축, 부피가 X축이라고 했을 때, 물론 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가 있다 해볼게요.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2고요, 이게 4고, 이게 4, 이게 2라고 했을 때 C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C가 여기 있다 해볼게요. C. 그럼 여기는 1이라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A, B, C의 밀도를 알 수가 있죠. A의 밀도는 뭡니까? 1이죠. 1kg per 리터. B는요, 마찬가지로 1kg per 리터죠. C는요, 자, C가 0.25kg per 리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A랑 B는 밀도가 같은데 C랑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 B는 서로 같은 물질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C는 다른 물질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울기가 낮을수록 당연히 밀도는 낮은 거겠죠. 뭐 이런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축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밀도가 큰 물질은 바닥에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그리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뜹니다. 이게 우리의 특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밀도의 표에 대한 내용이 나무, 식용유, 플라스틱, 물, 글리세린, 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밀도의 변화를 일단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고체 액체는요. 온도에 따라서 약간 바뀝니다. 우리 배웠던 금속의 팽창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밀도의 변화랑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돼요. 왜냐면요. 우리 열 팽창이란 걸 배웠잖아요. 이게 뭡니까? 온도가 오를수록 고체인 물질인 금속이 팽창을 하는 거잖아요. 즉, 부피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부피가 커진다는 뜻은요. 부피분의 질량이 우리가 밀도임을 아니까 이게 커지니까 최종적으로 밀도는 감소한다는 뜻이죠. 질량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체는요, 온도에도 영향을 받고요, 압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고액은 압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둘 다 받는다는 사실이. 자, 온도에 대한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샤를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부피와 그리고 온도가 비례한다라는 뜻인데요. 즉, 온도가 커질수록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주사기가 있다 해봅시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주사기가 있을 때 일단 공기를 이렇게 딱 채웠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딱 입구 막고 온도를 점점 높여보니까 여기 피스톤이요 점점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즉 부피가 커졌다는 뜻이겠죠. 이런 걸로 우리가 부피와 온도가 비례하는 샤를의 법칙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일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피와 압력이요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뭐냐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요, 이 주사기를 누르면요 압력을 높인 거죠. 어떻게 되나요? 부피가 감소하겠죠.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샤를의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겁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진다며요. 그럼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보일 법칙은요,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가 낮아진다면서요. 그러면은 밀도가 커지겠네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꽤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혼합물의 밀도입니다. 자, 혼합물의 밀도에 대한 사실 원리는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용액이요, 용질 플러스 용매라고 우리가 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용액의 농도가 높다는 뜻은요, 용매가 작고 용질이 많다는 뜻과 같거든요. 즉 설탕물에 설탕이 용질이고 물이 용매인데 설탕이 많고 물이 적으면 농도가 높잖아요.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고 달걀이 있을 때 그냥 순수한 물에서는요, 달걀이 물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가라앉는데요, 소금을 녹이면요 점점 밀도가 감소합니다. 어떤 게요? 물이요. 아, 죄송합니다. 물이요? 아, 네. 물이 밀도가 커집니다. 소금 때문에. 왜냐면요, 소금이요, 이 밀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섞으니까 점점 이 농도에 의해서 달걀이 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으로는요,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인 용해도 내용이 나왔는데요. 용해도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어려워요.
개념은 쉽습니다. 자, 금방 말했다시피 우리 용액이라는 건요,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 균일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건데요. 우리가 용해라는 현상이 그런 겁니다.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 근데 용매는요, 용질과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용질은요, 용매보다 적은 양에 있는 물질이 용질인 겁니다. 용매는 반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설탕물에서 물이 설탕보다 적으면요, 설탕이 용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불가능하긴 해요, 사실 이거는. 용해도 곡선에 의해서.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용액의 종류에는요, 포화용액과 불파용액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는 걸 우리가 보통 용해도 곡선이라 얘기하는데, X축에는 온도고요, Y축에는 용해도입니다. 자, 그럼 용해도가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용해도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온도, 어떤 특정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용매 100g과 어떤 온도, 그리고 최대로 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세 가지가 키포인트고요. 자, 그럼 볼게요. 쌤이요, 예를 들어 설탕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탕이 용질이고 물이 용매일 때요. 자, 그러면요, 용해도의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람 퍼 물 100g. 그러니까 물 100g에 대해서 몇 g의 용질이 녹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만약에 쌤이요, 20도라는 온도에 8g의 이 설탕을 녹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요, 40도에는요, 한 20g을 녹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즉, 우리 용해도라는 건요, 특성이 이렇습니다. 용해도는 고체의 경우에는, 고체가 용질일 경우에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20도에서 8g을 녹일 수가 있는데, 요런 딱 요 지점을요, 우리가 요 지점을 포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포화 용액이란 뜻이겠죠. 자, 그러면요, 요점이 있으면 어떨까요? 요점, 이렇게 다시 요점이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20도에 20g을 억지로 녹여봤다 생각해 볼게요. 막 섞어가지고 흔들어서. 이때는요, 과포화 용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40g인데 40g이 아니고 40도인데 8g을 녹였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몇 g 더 녹일 수 있어요? 최대로 녹일 수 있는 게 12g을 더 녹일 수 있다는 거야. 20g을 녹일 수 있다 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요, 우리는 불포화 용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상이 나와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개념을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때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이제 석출이라는 내용을 할 건데요. 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과포화용액이 있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20도에서 아닙니다. 40도에서 20g만큼 녹인 포화용액에서 온도를 20도만큼 낮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온도를 낮추면 뭐 용질이나 용매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서 얘기했냐면요,
뭐 이런 밀도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체와 액체는요, 온도나 압력에 의해서 이 딱히 크게 변하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은 부피가 약간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결국은 그람 수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부피가 바뀔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면요, 20g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무슨 상태입니까? 과포화 상태죠. 이 과포화 상태에 있는 점에서 요만큼이 12g이 비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과포화라는 게.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티를 우유에 타 먹을 때 좀 욕심 많은 애들이 두 개씩 막 타 먹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이 우유 220ml에는요 탈 수 있는 포화점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점이 만약에 20g을 녹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20g짜리 제티를 두 개를 섞었대요. 그러면 지금 40g을 섞은 거잖아요. 억지로 엄청 세게 흔들면 섞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막 이렇게 흔들면 섞을 수 있죠.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다 먹을 때쯤 있잖아요. 다 먹을 때쯤 아래 엄청 제티가 많이 깔려 있을 겁니다. 안 섞인 것들이. 혹은 침전이 돼서요. 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걸 우리가 석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금방 말했다시피 과포화는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안정된 포화 상태로 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g이 빠지는 겁니다. 이걸 공식화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용질 마이너스 그 온도에서의 안정한 상태 혹은 포화 상태겠죠. 용질 그람수를 빼면은 이게 석출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교재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고체 용해도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용해도 곡선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만약에 이런 기울기가요, 질산칼륨 같은 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살짝만 바뀌어도 용해할 수 있는 그람수가 크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서 20도가 막 바뀌었는데 여기서 증가하는 용해도가 20g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 같은 거 보면 온도가 100도가 늘어나도 용해도가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용해도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가 크다. 이게요, 석출되는 결정의 양이 많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을 때요, 쌤이 딱 온도를 찍어서 X도에서 Y도로 온도를 둘 다 낮췄다고 생각해 볼게요. 각각 포화점에서 딱 낮췄어요. 자, 그러면요, 얘는 요만큼의 질량이 석출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아까 말했다시피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의 용질의 양을 뺀 거니까요. 여기에 뭐 70이고 여기 20이라 하면 50만큼이 석출이 되는 거고요. 얘는요 10이라고 해볼게요. 10만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길기가 클수록 석출되는 용질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기체용에도 한번 볼게요. 네, 아까 말했던 석출은요 뭐 금방 말했던 내용이고요.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다가 냉각한 온도에서의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 이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이겁니다.
용해도 곡선을 그렸는데 처음 온도에서 온도를 낮췄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포화 용액이 됩니다. 과포화 용액이 되어야지만 꼭 석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이 석출이 될 텐데 이게 말로 풀었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던 용질의 양, 그러니까 여기서 녹아있던 용질의 양이 요거죠. 뭐 x라고 치면은 y라고 치면은 이제 그 다음이 요거에 y라고 치면 y는 냉각한 온도에서, 즉 이게 40도에서 20도로 낮았으면 20도가 냉각한 온도인 거죠.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요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x-y가 석출되는 양이다.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기체 용해도는요 약간 좀 달라요. 우리가 탄산수가 대표적으로 예시로 굉장히 잘 나오는데, 자, 탄산수 한번 예시로 들어봅시다. 사이다에다가 탄산이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일상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시원한 냉장고에 두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병뚜껑을 꽉 닫아 두는 거.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탄산이 안 나가게. 그럼 이거 먼저 볼게요. 자, 우리 미지근한 데보다 시원한 데가 더 탄산이 많이 들어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체 용해도, 즉 탄산이라는 기체는요. 우리가 금방 말했다시피 이산화탄소에다가, 그러니까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섞으면 탄산이라 얘기를 했어요. 즉 용해가 됐다는 뜻이겠죠. 이런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물에 용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병뚜껑을 꽉 닫아주는 건요. 이렇게 병이 있으면 이게 사이다로 치면요. 이 병을요. 꽉 닫아두면요. 여기 압력이요. 굉장히 강하게 생깁니다. 만약에 안 닫아두면 탄산이 계속 새가지고 압력이 낮아져요. 뭐 이런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면은 촥 하고 엄청 소리가 나잖아요. 그 이유가 탄산이 빠져나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포장을 할 때도 약간 그런 겁니다. 우리 끓는 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상태가 바뀌지 않게 위해서 꽉 가두는 게 대기압이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이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체를요 여기 가두기 위해서 이 압력이 굉장히 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기체에 대한 사항이에요. 기체에 대한 사항 꼭 알아두세요. 명심해서요. 근데 이 정도까지 하면은 제가 이제 정의에 대한 내용은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뒤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74, 75페이지인데요. 꼭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개념은 쉬울 수 있어요. 용해도가.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 그러니까 이 영상을 다 봤으면요. 쌤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에요, 꼭. 그래야지 쌤이 이 문제 해설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거랑 아닌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직접 풀어보세요, 꼭.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전체적인 문제 강의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숙제는 카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